도망쳐도 소용없다. 계획대로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 도피사의. 사의라는 것은 도롱이 옷을 말합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비옷이죠. 그죠? 도피라는 거는 그거를 거꾸로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걸 똑바로 입어야지 뭐 비 내릴 때 비라도 막을 수 있을 텐데 그걸 왜 뒤집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런 사람의 행색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도롱이 옷을 이상하게 둘렀다라는 뜻으로 원문에 도피사의라고 묘사되어 있는 귀신. 어떤 귀신일까요?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사람을 열병을 앓게 해서 죽게 하는 귀신입니다. 또 계획에 따라서 한 집안 사람 모두를 다 죽게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어두운 곳에서도 사람을 잘 알아보고 도망친 사람을 찾아내는 재주도 있어서 숨어있는 사람을 결국 찾아내서 죽게 만들기도 하죠. 이야기책 어우이 아담 속에는 자기 대신에 친구를 죽게 하려고 도망간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서 죽이는 이야기가 실려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권벽이 잠든 사이에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권벽이 집에 가고자 했지만 문득 귀신 둘이 도롱이를 거꾸로 입고 담을 넘어서 곧장 안으로 들어와서는 그가 도망갔다고 하였다. 도피사의라고 묘사된 이 귀신이 친구 집안을 모두 병으로 몰살시키려고 했던 거죠. 친구는 그것을 알고 권벽을 자기 대신 죽게 하려고 잘 때 몰래 자신만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사의 귀신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먼 곳에 숨어있는 친구를 결국 찾아내서 죽게 한 것입니다. 또 이 귀신들이 권벽을 권정승이라고 불렀는데 권벽은 실제로 조선 중기의 실록 편창 등에서 활발하게 참여한 문신으로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었거든요. 권벽이 어릴 때에도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 미리 그 운명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죠. 도피사의 귀신이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계획한 대로 끝까지 쫓아가 저승으로 사람을 데리고 간다면 새까만 모습을 한 것이 마치 현대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저승사자 모습과 닮은 점이 있는 그런 괴물도 있습니다. 까만 모습으로 머리에 5갈래로 나눠진 뿔이 달려있는 괴물 생사귀. 조선왕조실록에 배에서 일하는 이결이라는 사람이 꿈에 수양대군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생사귀는 머나먼 서천 불국세계라는 곳에 바닷속에 사는 김수앙이라는 사람의 딸인 건물덕의 아이입니다. 건물덕이 이번 경인년에 아이를 낳을 해였는데 이해 3월 초 5일에 과연 아이를 낳았다. 건물덕이 낳은 남자아이는 그 이름을 생사귀라 하고 그 머리와 몸은 흑색이다. 생사귀는 죽을 때가 된 사람을 찾아 저승으로 데려가는 괴물인데요. 대체 어떻게 죽을 때를 알고 찾아가는 걸까요? 바로 신비한 책 한 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국 인명총록책. 이 책 본 사람은 없어요. 뭐 실제 책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책의 제목으로 보면 조선 사람들 모두의 수명, 목숨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적혀있는 그런 신비한 책입니다. 생사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팔진옥각, 뿔이 8가지를 친 사슴 뿔을 구하고 흑두호, 검은 여우 머리를 구하고 대저아, 큰 멧돼지 이빨을 구해서 사방에 묻어놓으면 그 안으로는 생사귀가 들어오지 못한다.
이 이야기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쫙 정리를 해가지고 상부에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의금부에서는 이처럼 허황된 이야기를 임금에게 전하려고 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라고 보고를 해서 생사귀에 대한 내용을 올렸는데 성종 임금은 사형은 면하게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오래된 물건을 함부로 손대지 말란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여기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잘못 건드렸다가 괴물에게 시달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괴롭혔길래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고양이와 말을 섞은 듯한 모양으로 커다란 썩은 나무 속 공간에 사는 털이 없는 짐승 목요. 이것을 만나게 되면 불길한 일이 생기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괴물입니다. 이익이 쓴 성호사설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죠. 조상 산소 근처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무심코 벤 신시선비. 그런데 그 앞에 피말리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요귀가 나타나 그의 집까지 따라와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함께 교접까지 하였다. 결국 정이 서로 가깝게 되자 그는 병이 생겨서 죽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오래 묵은 여우가 화해서 이런 빌미를 만들었을 것이다. 또 완성군 이만은 전라감사가 되었을 때 그 전주부 안에 있는 고목 한 그루를 베었더니 나무 속이 썩어서 구멍이 생겼는데 흡사 말과 같은 짐승이 들어있었다. 나무 속에서 이렇게 살면서 큰다는 것을 보면 아마 어릴 때는 나무 속에서 뭔가를 먹으면서 수액을 먹거나 벌레를 잡아먹거나 이러면서 사는 그런 형태의 괴물 아니었을까요? 자라면 훨씬 더 커지고 강해져서 뭔가 이렇게 날뛰고 설치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도피 사이 그리고 생사귀가 직접 마주쳐야만 저승행 티켓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승행 프리패스권을 쥐게 만드는 괴물도 있습니다. 목이 잘려 죽은 귀신으로 사람들을 병으로 시름시름 앓게 하다가 끝내 죽게 만드는 무두귀. 무두귀는 어떤 한이 맺혀 있길래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일까요? 무두귀, 머리가 없는 귀신이다 라는 뜻이죠. 목이 잘려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귀신이 되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승정원 일기 같은 곳에 실려있는 기록을 보면 이 무두귀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주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은 무두귀의 무서운 힘 때문에 병이 들어서 목숨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무두귀에 관한 이야기가 유행한 것은 어쩌면 병자호란 이후에 슬픈 시대상을 반영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두귀와 병자호란, 과연 어떤 사연이 얽혀 있는 것일까요? 다쳐서 죽은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귀신으로 나타난다는 식의 이야기는 한국과 중국의 옛 이야기에서 무척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달천목유록에는 임진왜란 전쟁 중에 죽은 남자 병사 귀신들이 그 싸우다가 죽을 때의 참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죠. 오직 보이는 것은 횃불을 든 한 패가 먼 데서부터 오는데 많은 장정들이 떠들썩하였다. 수많은 장정들, 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끔찍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비린내 나는 피가 사지에 쏟아져 참혹해서 참아 볼 수가 없었다. 하늘을 향하여 한마디 부르짖고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하니 산이 흔들리고 흐르는 물도 멎는 듯했다. 여러 귀신들이 눈물을 닦고 말하기를 살아서도 쓰이지 못했는데 죽어서 또한 무엇을 하리. 이런 식의 옛사람들의 믿음을 표현한 글에 따르면 전쟁 때 목이 잘려서 목숨을 잃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되어서도 머리가 없는 귀신, 무두귀가 된다라고들 생각을 했겠죠. 강도몽유록에서는 병자호란 중에 죽은 여자 귀신 15명이 어느 날 밤에 나타나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그 참혹한 형상은 차마 볼 수가 없었고 또한 이루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 이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군대에게 이제 조선 군대가 이제 치욕적으로 항복한 일로 워낙에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한편으로는 벼슬 높은 사람들, 병자호란 벌어졌을 때는 항복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항복하고 나서 그 사람들 계속 대신이고 높은 벼슬을 하는 양반들이고 그렇죠. 따지고 보면 잘 살았어요, 물질적으로는. 그런데 병자호란 때 여성들은 가르친 대로 궁지에 몰리면 적에게 항복하거나 적에게 붙잡혀 갈 바에는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된다. 그거를 따라서 뭐 물에 뛰어들거나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우리는 뭐 선비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어쩌고 그렇게 많이 떠들던 사람들은 다 지금도 살아가지고 뭐 대신이고 벼슬이고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조선왕조실록 1468년 음력 8월 18일 기록을 보면 마치 이날에 창덕궁에 긴머리 귀신이 나타났던 것 같다라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 속의 긴머리 귀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흰 것을 이고 귀매 모양을 하고 막대기를 잡고 놀라게 하니 안효래는 놀라고 두려워 크게 부르짖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돌아왔고, 대체 임금님이 사시는 창덕궁 궁전에 긴머리 귀신이 왜 나타난 것일까요? 당시 기록을 잘 살펴보면 이 모든 일이 사실 당시 임금님이었던 세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조는 이날 창덕궁을 마치 귀신의 집처럼 만들어가지고 신하들을 대상으로 담력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때 신하들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준비시킨 귀신 모습이 긴머리 귀신이었습니다. 흰 모습의 귀신이었으니까 백귀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세조가 담력 훈련을 시킨 신하들은 최호원과 안효래라고 하는 신하들이었는데요. 이 신하들이 성실하지 않고 장난을 자주 친다라고 해서 다른 신하들이 세조에게 이 신하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라고 상소문을 올릴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조는 이 두 사람을 아끼고 가까이 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계유정란으로 임금님 자리를 좀 빼앗은 거에 가깝잖아요. 내가 했던 것처럼 나를 쫓아내고 임금 자리를 딴 사람이 가져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도 세조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농담 잘하고 웃긴 이야기 잘해주는 신하들, 이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런 신하들하고 뭐 이런저런 농담 따먹게 하던 와중에 안효래가 나는 귀신, 괴물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했다 그래요. 옆에 있던 최호원이 너가 안 두려워한다면 야 나도 안 두려워한다. 또 세조의 그 이상한 성정이 발동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 한번 실험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력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머물던 창덕궁에서, 창덕궁이 좀 크고 복잡합니까 구조가. 뒤에 이렇게 비원 쪽으로 가면 정원도 굉장히 크죠. 아마 그 창덕궁에서 제일 무서운 소문이 많이 도는 곳, 그런 데 가가지고 신하들한테 담력 훈련을 하러 거기 갔다 와라 라고 시켜놓고, 보통 담력 훈련을 하면 100이면 100 그 훈련 장소에 귀신으로 변장한 사람을 숨겨놓습니다. 그게 담력 훈련의 기본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이 세조 임금도 똑같은 발상을 한 거예요. 자기는 몰래 귀신으로 변장한 사람을 옆에 숨겨놓고 놀래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저처럼 괴물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력 훈련에서 귀신으로 변장시켜 놓는 그 귀신은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제일 무서워할 만한 모습으로 변장시키기 마련이거든요. 뭔가 머리가 허옇고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변장을 시킨 사람을 배치해 놓았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전형적인 귀신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의 흰 귀신 모습은 다른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허목이 쓴 척주기사라는 글을 보면 태백산의 신령을 백두옹이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요. 이 백두옹이 굉장히 영험하다라고 해가지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을 빌었다라고 되어 있고, 반면에 이 백두옹의 저주를 받으면 관청의 사또도 죽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세기의 기록에도 경상도 관찰사 조현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당 앞에 있는 오래된 나무 위에 갑자기 하얀 기운이 일어나더니 점점 형체가 변해가지고 꼭 장삼을 걸친 승려의 모습처럼 변했다라고 해요. 그것을 조현명의 부인이 목격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흰 귀신이다라고 해서 백귀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이야기하기를 백귀를 보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라는 소문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허연 귀신이 공포스러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그 긴 머리 여성 귀신의 모습하고는 잘못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도 아니고요, 흰 옷을 입고 있다 이런 점이 크게 강조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긴 머리 귀신은 백귀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포 영화 속에서 보는 산발한 머리에 까만 머리의 귀신도 여기저기에서 조선시대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우야담의 한문으로 산발지지, 발 뒤꿈치까지 닿는 긴 감색 옷을 입고 있고 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긴 산발머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귀신, 그런 귀신 이야기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몸에는 발 뒤꿈치까지 닿는 긴 감색 옷을 입고 산발한 머리는 땅에 닿아 바람결에 엉클어졌으며 산발한 사이로 고리처럼 부리부리한 두 눈이 번쩍번쩍하여 두려울 지경이었다. 마침내 창 가까이 다가왔는데 노린내가 코를 비틀 정도였다. 머리카락 사이에 두 눈이 고리처럼 번쩍거리는 모습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린내가 강하게 난다라는 것이 기이한 특징이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긴머리 귀신, 또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봉두귀물이다 라고 해서 산발로 머리를 풀어헤친 이 귀신 모양의 괴물이라고 아예 설명되어 있는 그런 기록도 보이는데요. 비가 내리는 밤에, 이것도 딱 공포 영화에 전형적인 귀신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죠. 밤에 혼자 있는 사람에게 말없이 나타나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 귀신 이야기하고 요즘 공포 영화하고 연출이 딱 다른 대목이 뭐냐면, 옛날 사람들 생각한 이야기 속에서 무섭다고 생각한 연출은 뭐였냐면, 옛날 사람들은 도깨비불을 엄청 무섭다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뭐 세상에 다 뭐 전등불 켜놓고 뭐 밤에 다 야경 보러 가서 좋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게 현대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불이 빛나는 게 엄청 무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 신기하고 무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봉두귀물, 귓머리 귀신 이야기도 불꽃 모양, 도깨비불 모양 같은 게 멀리서 보이다가 이게 점점 다가오면 형체가 변해서 봉두귀물, 귓머리 귀신 모양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송자대전이라는 책에는 우암 송시열이 자신의 고모가 이런 것을 보고 쫓아낸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묘사하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하루는 비가 내리고 밤에 홀로 앉아있던 차에 쑥대머리의 귀물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숙인이 웃으면서 심하다 나의 쇠약해짐이여 귀신이 감히 와서 나를 엿보는구나 하므로 귀물이 곧장 달아나 버렸으니.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소복 차림의 여성 귀신은 전혀 역사 속에 기록된 적이 없을까요? 선조들이 목격한 긴머리 여성 귀신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지금부터 읽어드립니다. 순군부라고 하는 관청이 조선시대에는 있었다라고 해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무슨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는 관청이었는데, 순군부라는 곳에 순군부군이라고 해가지고 신령 같은 것이 있다라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구치소에 신령이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순군부군의 모습을 17세 정도의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구치소의 여신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헝클어진 머리는 풀어 헤쳐져 있는데 비녀도 하지 않고 있어서 그야말로 산발이고, 단장은 하지 않고 있으며 얼굴은 보통 약간 찡그린 표정이었대요. 하기야 뭐 구치소에 있는 신령이 너무 온화하고 즐겁게 웃는 표정이어도 좀 곤란하겠죠. 윗도리는 보라색 실로 된 옷을 입고 있고, 아랫도리는 엷은 황색의 비단 치마를 입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살인범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원한을 갖고 죽었기 때문에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죽은 후에도 대오접, 즉 크고 검은색의 나비, 커다란 까마귀 나비, 이런 것으로 변해가지고 사건의 수사에 도움을 준다, 이런 식의 전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용의자들을 쭉 이렇게 세워놓고 누가 진범일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사람 머리 위에 커다란 검은색 나비가 날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이 사람이 진범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신령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균이 1610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순군부군이라는 이런 것에 대한 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꿈 이야기, 요거를 결합을 해가지고 순군부군 청기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것이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이에 대한 이런 자세한 풍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빨간색 난삼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머리를 온통 풀어헤친 채 나타나는 기괴한 긴머리 여성 귀신의 모습도 용제총화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하늘이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대나무 숲에서 이런 빨간 옷을 입은 모습의 긴머리 귀신이 쓱 나타났다가 싹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신비롭게 쓱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번쩍 치솟기도 하고 훌쩍 뛰기도 하고, 이런 묘사로 좀 등장을 한다. 이런 묘사에서는 우리가 아는 그런 긴머리 여자 귀신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이기는 한데, 아직도 이 흰옷, 소복, 이런 묘사는 좀 드물긴 하죠. 우리가 아는 이 긴머리 귀신, 소복 입은 이런 여성 귀신은 언제부터 등장한 것일까요? 살펴보면 조선시대의 귀신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남성이면서 옷을 흰게 입고 있는 형태, 여성이면서 원한을 갖고 있는 형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귀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귀신들 중에 이렇게 몇 가지가 섞여가지고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긴머리 여성 귀신의 모습으로 현대에 좀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특히 1960년대에 월화의 공동묘지를 필두로 그런 긴머리 여성 귀신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대유행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마침 일본에서 카이단 같은 제목의 일본 공포 영화에서도 그런 긴머리의 여성 귀신들이 같이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아시아 공포 영화의 흐름을 타고 60년대부터 그래, 역시 공포 영화에서는 긴머리 여성 귀신이 좀 나와줘야 무섭지 라는 인식이 한번 생기다 보니까 영화를 만들 때마다 계속 긴머리 여성 귀신 출연시키고, 텔레비전에서도 공포물 나올 때마다 긴머리 귀신 출연시키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제일 무서워 라고 하면서 긴머리 여성 귀신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이 돼가지고 어찌 보면 비교적 현대의 유행에서 자리 잡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조선시대 기록만 해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귀신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조선시대 기록에 관심이 많았다면 조선시대의 귀신 모습들이 진짜 무섭구나 하는 사실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이런 생각도 문득 드네요.